먼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하게 된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AI 시대를 맞아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각계 각층의 대표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반도체의 내일을 책임질 청년, 신진연구원 그리고 관계 부처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주셨습니다. 그만큼 발전적인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간인데요. 회의에 앞서서 대통령님께 모두 말씀을 먼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연구진 또 기업인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신없을 정도로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도 정책적으로 매우 빨리 적응해 보려고 하는데도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될 만큼 기술 발전 속도 또 수요 증가 속도 이게 엄청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도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서 이제 새롭게 도약해야 되는데 산업 경제 발전이 그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중에서도 반도체 분야가 아무래도 우리가 매우 경쟁력을 가지는 전망 있는 영역으로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텐데 그 발전의 방향이나 구체적 내용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저는 이제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그게 대전제죠. 두 번째는 그 파이가 좀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도 장기적으로 보면 각계 개별 기업들의 성장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좀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정책 최고 책임자로서의 저의 소망입니다. 국내 산업 생태계라고 하는 게 제대로 좀 구축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 후방 산업들도 그렇고 지금 주로 논의되는 소위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분야는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얘기들도 있고 또 저한테도 개별적인 제안들도 매우 많은데 그런 분야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태계가 튼튼해야 아마 지속적으로 길게 봤을 때 성장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균형 발전에 우리 기업들이 좀 기여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자본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선의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우리 기업인들이 그 선의가 아니라 또 기업의 입장에서 유용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세제라든지 아니면 특히 규제 분야 또는 인프라 구축 또는 이제 인력 공급을 위한 정주 여건 확보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저쪽 그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좀 눈길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좀 새로운 산업 생태계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하는 데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런 얘기가 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부 정책은 아주 획기적인 좀 방안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관계부처 장관들이 많이 오시고 또 우리 대통령실에 정책실장부터 뭐 수석분들까지 다 오셨는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가 그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는 좋은 길들을 함께 모색해가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께서 AI 시대 반도체 산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후에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입니다. 지금부터 AI 시대 반도체 산업 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을 하는 기사와 책을 보면은 대부분의 책에서 전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반도체 패권을 놓고 소위 총성 없는 전 세계 대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4개월간 관세 협상 와중에서도 이 전쟁의 치열한 최전선에서 직접 확인하고 실감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단순한 산업 정책을 넘어 이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각오를 담아서 오늘 나름 전략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뭐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전장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PC, 모바일을 넘어 이제 바야흐로 AI 시대 전장으로 확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에 AI가 들어가고 반도체는 AI의 두뇌이자 엔진으로서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사용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반도체의 패권을 누가 지느냐가 AI 시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와 안보를 좌우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연 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에게는 분명히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증하는 AI 수요로 메모리 반도체 소위 제3의 슈퍼사이클, 모바일에서 데이터 센터에 이어서 AI 시대 슈퍼사이클이 지금 도래한 상황입니다. 이른바 메모리 병목 현상이 나올 만큼 메모리 수요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메모리를 잡는 자가 천하를 잡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는 최고의 메모리 기술력과 메모리 시장을 60% 이상 장악한 우리나라로서는 분명히 희망적인 분석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제조 역량이 뛰어난 바를 생각을 할 때 AI 시대가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젠슨 왕도 우리나라가 AI 시대의 최고의 인프라 국가가 될 수 있겠다고 말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이게 다가 아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위기와 도전도 매우 심각합니다. 반도체는 이미 기업 간 경쟁에서 국가 간 전쟁으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부전선이라고 하면 중국은 약 1,000억 불의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전선이라고 하면 미국은 530억 불 가까운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마저도 600억 불 가까운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경쟁들이 우리나라를 더욱더 반도체의 포위망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점점 좁혀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현재 반도체 약 2조 원 그러니까 20억 불 정도의 안 되는 돈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아군 전력도 반도체 메모리를 제외한 설계, 파운드리 기업, 서부장 부분에서 열세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더 아쉬운 것은 대통령님께서 조금 전에 언급하셨다시피 인재와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집중의 위험도 노출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에겐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와 기회를 모두 감안해서 오늘 한번 전략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반도체 세계 1위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아울러서 국내 팹리스 규모를 10배 확장하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2강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4가지 정도의 전략을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는 AI 반도체 기술과 생산의 주권을 확립하는 것. 두 번째는 AI 반도체 온라인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 역량을 구축하는 것. 세 번째는 소부장과 인재 육성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생태계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남북권 혁신벨트를 구축하여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반도체 기술력이 경쟁국들이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저희들이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HBM 이후에 차세대 메모리를 선제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CPU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NPU 등 새로운 시장을 진출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AI 구현을 위한 화학물 반도체 개발과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도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가야겠습니다. 이를 통한 기술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생산 리더십의 확보입니다. AI 시대에 급증하는 수요를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생산량이 선제적으로 저희들한테 필요합니다. 이미 기업들이 7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희 정부도 반도체 특별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 의제, 신속 처리 규제를 신설할 뿐만이 아니라 이미 정부가 공급하기로 약속한 전력과 용수도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시스템 반도체의 생태계 강화입니다. 우선 필요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R&D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내 팹리스가 반도체를 설계해도 국내에 마땅한 파운드리가 없어 생산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외화 유출이 5조 원을 넘고 있고 이로 인한 기술 유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상생 파운드리를 구축하여 우리나라에 파운드리가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생산 유입을 설립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력망, 데이터 센터 등 국가 안보 인프라의 국산 반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안보도 강화하고 수요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대 전쟁의 승패는 반도체가 좌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방 반도체의 99%를 수입하고 있어 국산화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국산 반도체 R&D를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대통령실 주관으로 국방 반도체 TF를 통해 내년 1분기 내에 국산 반도체 국산화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전략은 안정적인 공급망 강화입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공급망은 조금 전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부장의 생태계 구축입니다. 우선 글로벌 넘버원 소부장을 구별해서 선정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부장 기업이 칩 제조 기업과 함께 소부장을 개발, 테스트할 수 하고 양산할 수 있는 양산 실증 팹을 신속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또 다른 축인 반도체 정예군, 이른바 인재 양성입니다. 반도체 전쟁을 임하면서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의 마음으로 반도체 정예군을 양성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반도체 대학원 대학을 설립하여 세계적인 석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보도된 대로 암스쿨을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기업인 암과 협력하여 광주 암스쿨을 설립하고 광주를 반도체 인력 양성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 전략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공급망을 위해서도 더 이상 수도권에만 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반도체 사업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신규 반도체 특화 단지는 비수도권에 지정을 하고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인프라와 재정을 훨씬 더 우대하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 투자와 연계하여 현재 규제되고 있는 자본 조달 방식을 더욱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비수도권 클러스터 내에서 영구직에 대한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유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지금 현재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특징을 살려 광주, 부산, 구미를 엮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광주는 반도체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 부산은 전력 반도체 생산허브, 그리고 구미는 반도체 소재 부품 생산 기지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세계 1등 기술을 발명하였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1등 DNA를 이어받아 지금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로 실리콘 위에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를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기업과 학계, 영국의 지방정부, 중앙정부까지 모두 함께 협업하여 AI 시대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테지만 혹여라도 미처 말씀하지 못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행사 후에 서면 건의서를 이용해서 전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참석자분들과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AI 시대 산업 지형의 변화, 반도체 생산 능력 제고 방안,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육성 방안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핵심 내용 위주로만 2분 내에 말씀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참석자들께서는 AI가 불러오는 산업 지형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주시면 제가 지명 드리겠고요. 앉으신 상태에서 마이크 켜고 말씀 주시면 됩니다. 네, 제 맞은편에 안경 껴주신 분 이세철 리서치 테크 헤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티그룹 이세철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센터장 업무도 좀 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희가 코스피 시티에서 지금 5,500 정도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 이유가 AI 반도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한국이 지금 사실 반도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엄청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최근에 이제 젠슨황이나 다른 글로벌 반도체 CEO들과 많이 미팅을 하시고 계신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반도체에 대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가 제품이 되게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새로운 어떤 변화 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들을 이제 AI가 최근에 이제 수요가 올라오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요 준비 대응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팹리스나 소부장 쪽은 사실 많이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좀 보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희 반도체 리서치 쪽에서 보면은 한 5년 전만 해도 이 시총 1조짜리 회사가 없었는데 최근에 사실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1조 이상의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소부장 업체들과의 경쟁 회사들이 대부분 다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글로벌 테크 반도체 소부장 회사들이거든요. 시총이 500조, 300조,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맞먹는 정도에 해당되는 규모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사실은 이 정도까지 온 것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 이 조그만 회사들이 글로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큰 회사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건데요. 다만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인재 육성, 아까 말씀드린 인재와 R&D 비용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시총 500조 회사와 시총 3천억, 5천억 회사가 경쟁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려면 이 R&D 쪽에 대한 강화 그리고 인재 육성이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이게 토론회가 엄청 딱딱하죠. 네. 일단은 우리 산업부 장관이 소위 산업 전선에 있다 들어오신 분이어서 그런지 그 전투적 자세 아주 좋습니다. 예. 죽기 아니면 살기 상황이 되긴 했죠. 예. 실제 그런 자세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여하튼 우리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관계 부처든 의견을 내면서 할까요? 아니면 다 모아서 할까요? 자유롭게 그냥 편하게 할까요? 예, 그럼 들어보고 모아서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손 들어주시면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소속과 성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서울대학교 유수정입니다. 이전에 사실 인더스트리 경험이 더 많아서 이전에 했었던 데이터 센터형 AI 반도체나 그다음에 GPU 이쪽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AI 반도체라고 하면서 생태계 그릴 때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동안 그렸을 때는 부품, 그 다음에 딱 칩 나오고 거기에서 끝났거든요. 요즘 그리는 생태계에는 소프트웨어가 등장하고 칩들을 연결하는 인터커넥션,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클라우드까지 올라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경쟁력을 어디에서 가져가느냐가 실제로 패권을 진짜 결정하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엔비디아는 실제 칩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다 가지고 있죠. 위쪽 모델 전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보시면 거기에 더해서 제미나이라는 모델, 그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그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까지 다 가지고 있죠. 이런 정책을 지금 중국 보시면 중국의 모든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버티컬하게 최적화된 이 시스템에 대한 역량을 좀 키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각 그 단계별로의 역량들은 있으신데 이거를 통합하는 어떤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단절되어 있다. 그걸 어떻게 엮을 거냐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에서 좀 도움을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중국은 자체 수요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약간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어떤 그 레퍼런스를 만들어야 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데 있어서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이 인프라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학교에서도 GPU를 가지고 시스템 연구를 하고 싶은데 100개 못 쓰거든요. 실제로 이런 어떤 연구들이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사실 다시 선순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GPU가 들어와서 학습된 거를 AI 반도체 우리나라 거에다가 인퍼런스를 하는 어떤 이 뭔가 체인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하면 하나씩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쟁점이 흐려지니까 그냥 말씀하실 때마다 저기 우리 관계 부처의 의견을 미리 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 해놓으면 무슨 학술 토론이 하는 것 같아져서 얘기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좀 추가할 거 이거 좀 얘기를 해주시면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세철 의원님이나 유수정 교수님 전부 다 저희들도 100% 동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인재 육성이나 R&D 비용, 저희 우리 재정당국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일부러 겨우 2조 원 수준이라고 했던 것들도 조금 더 재정당국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좀 관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저는 산업정책 당국자로서의 입장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인재 육성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반도체 대학도 설립을 하려고 하고, 말씀하신 아카데미라든지 반도체 대학을 더욱 대폭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인력이 한 15만 명 언저리 되는데 앞으로 한 10만 명 정도는 더 훨씬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가 더 필요하고 생각해서 그렇게 계속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엔비디아나 구글 정도를 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고 그걸 할 수 있는 데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거기까지는 지금 안 가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의 대책들에 보면은 반도체 쪽에 제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 저희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해 나가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역량이나 규모가 커지면서 그렇게 방향으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저희들도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 분야마다 약한 부분들이 메모리를 빼고 나면은 모든 분야가 다 저희들이 좀 손이 가야 되는 분야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운 지금 4가지 전략에 맞춰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방향대로 저희가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이세철 센터장님이 이제 소부장 분야 중요성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사실은 똑같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경기지사일 때 일본에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 때문에 잠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쨌든 제가 기억으로 한 2, 3년 만에 그걸 다 극복을 하고 독자적인 공급 체계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때 당시 그 후에 한 2, 3년 지난 다음에 괜히 수출 규제해가지고 자기들 산업 기반만 훼손했다고 후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꽤 나름 그 중요한 분야의 수출 규제를 해서 우리한테 항복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극복해내는 걸 보면 우리 산업계의 역량이 상당히 생각보다 높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 산업계에 물어본 거는, 이걸 미리 하지 왜 이렇게 꼭 위기가 닥쳐가지고 그 공급망이 봉쇄되니까 그때 와서야 이러냐 이랬더니, 그때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역량이 되는데 수요처에서 안 써준다. 그러니까 실질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제가 대기업 쪽에 수요처 쪽에 물어봤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하려면 테스트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고 검증이 안 되는데 불확실해서 그런다. 그 말도 맞고 또 이 말도 하니까 이 말도 맞고. 그래서 이게 이제 원인은 대충 파악이 됐는데, 앞으로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의 생산은 엄청 늘어날 텐데 소부장 분야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처하고 또 공급처가 서로 약간 손해를 보고 좀 길게 봤을 때 서로 약간 손해를 보고 인내하고 협업을 해야 될 텐데 물론 거기에 그 정부 역할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 요 문제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주십시오. 어떻게 할지. 그런 반성하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조금 전에 트리니티 팹이라고 해가지고 소재 부품 장비들이 사실은 국내 이제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검증된 소재 부품 장비를 쓰고 싶어 하는데 그걸 테스트하거나 하는 데가 그동안 없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하면서 굉장히 간략하게 넘어갔던 건데 트리니티 팹이라고 해서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반도체 기업, 소재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팹을 하나 지금 저희들이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기업들이 소재 부품 장비를 테스트하고 양산해서 검증까지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 우리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일본과의 하면서 불화수소를 개발했던 그 역량이라든지 내용들이 곳곳에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은 있는데 개발해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테스트하고 이 정도 품질이면 활용할 수 있겠다까지 가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체계를 이번에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 국방 반도체 분야에는 사실 이제 효율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스스로 어떤 경우라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국가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제 수요를 확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기초로 이제 저기 R&D 능력을 키우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이랄지 SK나 이런 데도 또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그 정도 경쟁력 있는 소재 부품을 더 발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도 소부장 뭐 특별하게도 만들고 전 부처가 기업과 협업해서 2, 3년 사이에 그렇게 됐거든요. 이 반도체 분야는 우리가 압도적인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팹리스, 암스쿨 이런 쪽으로 인재나 이런 쪽을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면은 국방 반도체 중심으로 하고 트리니티 팹 만들고 그러면은 몇 년간 바짝 이쪽에 집중하면은 분명히 성과를 낼 영역이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여튼 이게 너무 집중이 되는 바람에 물론 그게 이제 일단 성장을 해야 되니까 바람직한데 그 주변 생태계들이 다 어쩌면 무너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 뭐 나무가 큰 고목이 자라면 주변에 관목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생태계 조성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 부분도 관련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배려하고 그리고 다 잡아먹으면 토끼 다 잡아먹으면 나중에 그 호랑이가 살 수 있나요? 그래서 토끼 좀 살려놔야지. 그런 생태계 조성이나 이런 것도 좀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태계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깊게 이야기 나눌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침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를 많이 말씀 주셔서 제 쪽에 계시는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에서 온 전영현입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저희 산업계 의견을 말씀드릴 좋은 기회라서 제가 생각나는 거를 그냥 말씀드린 것보다는 제가 좀 생각나는 걸 정리해 왔습니다. 정리해 와서 대통령님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현재 AI가 이끄는 큰 변화의 한가운데 저희는 지금 반도체가 서 있습니다. 저희 AI 시대의 경쟁력은 데이터 처리 능력에 좌우되어서 그 근간이 되는 반도체의 중요성은 지금 계속 오늘 토의하는 것과 같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저희 글로벌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입니다. AI 학습, 추론, 연산, 서비스 이 모든 분야에서 AI의 변혁을 이끄는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수조 달러에 기하는 규모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문학적 투자의 가운데 저희 반도체가 중간에 있게 되겠습니다. 반도체는 전통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인데 폭발적인 AI 수요 대응을 위해서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그러한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국민성장 펀드 등 여러 가지 민간 투자 활동의 마중물들이 되면서
국민들과 함께 미래 비전도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의미가 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반도체 성공의 핵심은 연결과 협업입니다. 이제는 과거하고 달리 로직, 메모리, 바운더리, 패키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지 AI 시대가 원하는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간의 전략적 협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이유로 엔비디아, 테슬라, 오픈 AI 등 빅테크 업체들도 한국 반도체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실질적인 협력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소재, 부품, 설비의 경쟁력이 무엇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정부의 국내 소부장 육성 프로젝트 추진은 저희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인 저희 평택 캠퍼스에서 국내 소부장 협력사들과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협력을 확대해서 상생 측면에서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AI는 더 이상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닌 국가 대항전의 국가 총력전의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버린 AI, 국가가 스스로 AI 역량을 갖추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우수한 기술 인재의 양성과 확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대학원 설립 등 인재 육성 정책은 한국이 반도체 인재 허브가 되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AI는 거대한 도전이자 새로운 도약의 기회입니다. 저는 민간이 한뜻으로 힘을 모을 때 AI 시대의 도전을 동반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AI 시대의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쓰는데 저희가 앞장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삼성의 역할이 중요하죠. 네. 각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한 분께 더. 네, 더 하고 얘기하시죠. 네. 네, 온디바이스 피지컬 AI 반도체 팹리스 디벡스 김노원 대표입니다. 현재 주요 경쟁국들이 이제 로봇이나 그 무인 제조를 필두로 해서 이제 패권 전쟁이나 블록 경제를 완성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 나라가 이제 다양한 제조 산업 갖고 있습니다. 뭐 철강, 자동차, 뭐 가전, 조선 다양하게 갖고 있고, 그 사실 AI는 데이터가 중요한데 이 제조 데이터가 저희 나라가 굉장히 우수하게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제조 그 경쟁력이 4위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피지컬 AI 기술이 현재로서는 글로벌의 선두주 그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요 제조 기업하고 그다음에 AI 반도체 핵심 기술 기업하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회사를 이렇게 이제 수직 계열화 시켜서 묶어주면 제가 봤을 땐 글로벌 선도하는 이제 수준의 기술이 나올 수 있는 좀 적기의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디벡스는 현재 이제 그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팀이 내년 양산하는 칩에 저희 피지컬 AI 칩을 공급하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 이제 공장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 온디베스 칩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바이두라고 하는 회사가 전 세계 한 20개 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오픈 소스 AI 알고리즘 이 생태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정식 반도체 공급사로 올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들로 해서 사실 현대차하고 했던 협업은 저희가 다보스에서 정말 AI로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라는 상을 수상했어요. 근데 CATL이라든가 팍스콘하고 이제 그 마인드상을 같이 수상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이제 사실 요청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Manufactured AX라고 해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과제 같은데요. 그래서 수요 기업하고 팹리스하고 엮어가지고 이 피지컬 AI 필요한 반도체를 원하는 스펙대로 만들어내는 거고, 그걸 이제 국가가 이제 마중물을 내주는 이런 과제인데요. 이미 저희 같이 이제 상용화시킨 칩을 갖고 있는 제품을 갖고 있는 팹리스도 있거든요. 그 칩들이 우리나라 다양한 수요 기업에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실용 확산 맥스 같은 과제 이제 이런 정책도 같이 나오면 빠르게 이제 산업화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AI 반도체라든가 AI 기술 같이 최첨단 기술은 수출해야 살아남거든요. 국내만 써가지고는 사실 크게 못 살아남으니까 현재는 국내 수요에 대해서 많이 정책들이 집중되고 있는데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 대만에
이 수출할 수 있는 그 교두보 마련해 주시는 정책도 좀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26만 장 GPU 확보한 건 굉장히 저로의 찬스 잡은 것 같은데 파운데이션 모델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피지컬 AI가 글로벌 선도 수준의 AI 알고리즘도 만드는 거에 좀 사용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 KAI 반도체 그 미래 컨퍼런스에 그 DBX가 나오셔서 제가 한번 실제로 좀 제품도 보고 했었는데 사실 기존에 NPU 하면은 이제 서버 기반의 NPU만 주로 이제 많이 봤었는데 엣지단에 이제 피지컬 AI에 적용 가능한 NPU도 굉장히 좀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습니다. 말씀하신 사실 저희가 기존에 이제 제조 AX뿐만 아니라 이 피지컬 AI를 확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수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실제 이제 그 지원 측면에서 저희가 그 가기정통부도 내년에 그동안 이제 저희가 20년부터 지금까지 약 8천억 정도 이제 NPU 업체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내년에 이제 3,200억 정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 이제 실증 지원 사업에 1,500억 이상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해외 그 실증에 지금까지 올해 8개 국가 중심으로 해외 실증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16개 해외 실증 지원을 합니다. 최근에 대통령님도 방문하셨는데 그 UAE하고도 그 NPU 관련된 그때는 이제 주로 이제 서버 기반의 NPU 업체들이었는데 엣지단 그 NPU도 확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우 수석도 네. 맡은. 저도 부총리 말씀하세요. 가위바위보해서 하세요. 예, 먼저 네, 하정우 수석께서 먼저 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 부분 수출 관련해서 UAE 부분에 제가 굳이 피지컬 AI의 항만 프로젝트를 집어서 들어간 이유가 항만에 있는 컨테이너라든가 많은 로봇들의 우리의 피지컬 엣지 AI 칩들을 실제로 써볼 수 있는 것들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거든요. 부산항 같은 경우도 이미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고 UAE도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어서 바로 수출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어 보인다. 그러면서 뭐 G42라든가 허브 71 같은 데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걸 통해서 글로벌 수출뿐만 아니라 대규모 투자도 가능해지겠죠.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거고 26만 장 중에 공공 분야 5만 장은 물론이고 사실 기업에서 확보한 특히 현대차라든가 뭐 SK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 모델도 중요하지만 피지컬 AI를 고려를 해서 확보를 했던 GPU로 알고 있고요. 이 GPU들 중에 또 상당수는 피지컬 AI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과 상생 협업을 하겠다라는 건 뭐 최태원 회장께서 그 자리에서 또 바로 말씀을 주신 것들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 그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우리나라가 이 AI 쪽에 지금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저는 AI4 화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AI 반도체 해봤자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가지고요.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어디다 돈을 줘야 될지 몰라요. 예를 들면 AI4 로봇. 이렇게 하면 로봇을 하는데 만드는 들어가는 로봇 반도체가 나오고 알고리즘이 나오고 데이터가 나오고 그래서 통합이 되는데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AI4 everything이에요. 그럼 어떻게 데이터를 다 통합을 할까요?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AI4 핫해서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산업부터 찾아야 돼요. AI4 로봇이든지 AI4 자동차라든지 AI4 가전, AI4 또는 뭐가 돼도 좋아요. 아까 항만 같으면 항만. 이게 토픽이 정확해야지만 그 데이터를 그러면 다 내라. 이 관련 데이터로 규제를 완화하고 제가 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머신 리더블 데이터로 전환할 수 있는데 AI4 왓에 안 나와요. 그리고 AI를 해야 되는데 AI 반도체 하다 보니까 성과를 내려면 인력을 그러면 로봇 전문가하고 선박 전문가하고 똑같아요. 이게 인력이. 어떤 인력을 키워야 되느냐 이거죠. 어떤 반도체 대학원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목표를 정해가지고 AI4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가려면 그 인력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목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반도체도 AI 자동차 반도체, AI 반도체, 로봇 AI 반도체 이렇지 않는가요?
여기에 대해 제가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재부 장관 답지가 않으신데. 말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우리 부총리님의 문제의식 하에서 저희가 지난 9월에 출범시킨 게 말씀하셨던 맥스 얼라이언스입니다. 매니팩처링 AI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 한 10개 분야 정도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우리 수요 제조업 기업과 AI 기업과 그리고 칩 기업들 간에 그런 부분이 모든 부분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저희들 생각에 제조업 분야 각 뭐 자동차, 가전, 반도체도 그 중에 하나이고 각 분야에서 그런 열려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서 가지고 뭔가를 뭐 선택해서 하기보다는 업계가 가지고 있는 볼티컬 라인에서 다 구축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해낼 수 있는 역량들이 마련되고 있고 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는 AI 기업들은 수요 기업과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 기업이 삼성전자한테 감이 안 되는 거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저런 기업이 딴데 예를 들어주세요. 있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고 학계는 저런 기업과 저는 AI 좋은 기업과 주요 글로벌 기업들을 또 잘 모르고 서로 잘 모르는 분야에서 저희가 얼라이언스를 만드는 이유가 정부가 입장에 이런 부분 서로 연결해주는 연결을 해주자. 조금 전에 우리 전부 회장님께서 링크가 중요하다, 연결과 협업이 중요하다는데 그건 단순히 사람 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에 있는 연구계, 학계, 기업계의 연결과 협업도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맥스 얼라이언스를 출범한 게 하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수출 관련해서 저희도 똑같이 생각해서 저희가 미국이나 중국의 K 반도체 마케팅 컨설팅 센터를 저희가 설립을 해서 우리 기업 웨녹스 같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기재부 장관님 말씀이 어쨌든 정확하게 맞는데 저도 사실은 이거 도대체 예를 들면 인력 양성을 하면 어느 분야에 누구를 시켜서 어떤 걸 하지 이 고민이 사실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산업부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고민을 하고 계신데 아직 특정은 못한 상태군요. 예를 들면 뭐 3대 분야, 뭐 아니면 뭐 10대 분야 이렇게 정리를 좀 확인해 줘야 되는데 그냥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10개 분야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 예를 들면 보안 상황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뭐 그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동차, 가전, 그리고 디바이스 반도체, 그리고 피지컬 AI.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이 분과 근데 피지컬 AI라고 해도 대체 어떤 분야의 피지컬 AI? 또 이런 질문이 있었죠. 로보틱스도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각 분야가 가지고 뭐 있는 조선도 있을 것 같고 그죠? 최조선도 들어가 있어서 방산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분야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제조업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냥 소위 말해서 아무 데이터가 필요한 건 아니고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아마 저 에녹스 같은 부분은 더 그럴 텐데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과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기업과 이걸 연결시켜 주고 그게 굉장히 현재는 중요한 어쨌든 그 현장의 기업인들 의견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산업부 장관이 현장 감각을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계시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또 진행하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폭증할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어떻게 갖춰나가야 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포문은 SK 하이닉스에서 먼저 열어주시면 어떨까요? 광노정 대표께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 전에 먼저 아까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제출하기는 싫어서 말씀으로 그냥 간단하게 AI 시대 산업지형 변화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계 소부장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 소재 부품 특히 소재 부품 업체에서 뭔가 새로운 상품을 제품을 들고 와서 저희한테 평가를 의뢰할 때 이게 문제가 생긴 피드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좀 너무 길어가지고 마치 1년에 한 번 수능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좀 모의고사를 좀 못해 중간중간에. 그래서 아까 그 장관님 말씀하신 트리니티 팹이라는 게 27년 상반기 오픈이 됩니다. 지금 열심히 짓고 있고 용인에. 그래서 그게 1년 반 뒤 오픈이 되면은 이제 수시로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고 거기에는 정부에서 반을 대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볼 적에 요즘 이제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메모리하고 자꾸 딴 거랑 이렇게 융합이 되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워낙 다양해가지고 메모리하고 로직 중에도 뭐 이런저런 거, 그 다음에 또 패키지, 시스템, 이게 어우러지다 보니까
아까 장관님 그 이제 맥스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하여튼 이제는 정말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얼마나 잘 조합해서 트렌드를 따라가냐가 중요해질 것 같고 어딘가 이제 그 가버넌스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거 마치 옛날에 국제과제 같이 뭔가 좀 중심점이 필요하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다음에 좀 심도 있게 논의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이렇게 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면은 이걸로 대체하겠고요. 그건 서면용이었고. 네. 네, 맞아하십시오. 본 제안으로. 예. 반도체 생산 능력 제고 관련돼서는 저희가 볼 적에 지금뿐만 아니고 이제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해서 계속이라는 게 이제 아마 수십 년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상당 기간 동안 AI 메모리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 같고 공급은 여전히 조금 제한적인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선제적인 생산 능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위해서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약 600조 정도의 그 투자를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일단 팹 규모를 키웠고요. 1.5배 이상. 거기다가 EUV랄지 첨단 공정을 위한 그 장비들이 추가로 도입되면서 생산 능력과 생산 역량을 갖다가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금액으로 늘어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청주에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이미 올해에만 11조를 투자했고요. 향후 한 4년까지 지금 누적으로 치면 42조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어려움이 저게 이렇게 초대형 투자를 그 한 개의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특히나 이제 대규모 자금 확보가 저희만으로는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된다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규제가 개선된다 그러면은 이런 AI 메모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와 동시다발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시험 연동에 흔들리지 않는 미래 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게 하이닉스 돈 많이 버니까 그 돈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돈을 벌어서 투자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팹을 짓고 장비를 갖다 놓고 생산하는데 토탈 한 3년 이상 걸리거든요. 이미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놓고 나중에 벌고 이렇게 좀 순서를 바꾸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조금 좀 플렉서블해질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 이미 잘해주고 계시지만 그 전력과 용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 오고 있는데 향후로 혹시 또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나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경우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발표해 주신 그런 산업 전략이 저희 반도체를 위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거기에 발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이건 좀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갈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최태원 회장께서 저한테 한참 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그 중에 하나 투자 자금에 관한 문제, 그건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금산분리라는 원칙으로 어쨌든 금융 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이제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이런 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 분야는 사실 그 문제는 이미 다 지나가 버린 문제고 그게 어쩌면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라서 저희가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죠. 네, 그거는 의견도 모아져 있습니다. 네, 이거는 금산분리라고 하는 것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제가 지금 정책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전체 단위 입장에서는 뭐 600조 대규모 투자는 매우 바람직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수도권 집중 문제하고 관련이 없지를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용인 반도체 유치할 때 저도 열심히 뛰어다녀가지고 격기도로 해놓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좀 그야 입장이 상황에 따르면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 문제가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가 지금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원래 계획대로 다 지으면 전력이 16기가 좀 필요할 거라고 하던데 맞아요? 얼마 정도 최대 필요한
전기가 얼마 정도입니까? 한 14, 15기가. 15기가 정도? 1기가 줄었네, 제 예측보다. 그러니까 16기가면은 원자력 발전소 10개 이상인데, 그걸 그쪽으로 그렇게 송전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사실 그 진짜 걱정이 이호연 차관, 기후 에너지국. 네. 근데 아니 장기적으로 어떨지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 용수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긴 하던데, 전력 문제는 과연 그게 지금 송전망 구축도 쉽지 않고, 그 근처에다가 무슨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도 없고, 어쨌든 그 문제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기후 차관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력을 공급하는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16기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자력 발전소 1개 정도, 한 팹당, 그러니까 10개 팹에 한 15기가 정도 필요하니까 1.5, 4~5기가 정도 이렇게 좀 필요한 상당한 양의 전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팹 가동 시기에 맞춰 갖고 전력을 공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 갖고 전력 공급 방안들을 여러모로 고민을 해서 좀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단 발전소를 인근에 좀 지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발전소를 너무 많이 짓게 되면 또 지역적 수용성 문제도 좀 있다 보니까 원거리에서 그 송전망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 그래서 일단 현재 계획상으로는 삼성전자 갖고 있는 계획하고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국가 산단과 일반 산단에 대한 전력 공급 방안, 발전소 지어주는 방안과 송전선로로 연결해서 공급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계획은 갖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지역에서 전력을 새로 이제 생산하는 지역이 아니라 가뜩이나 전력을 많이 수요로 하는 지역이라서 이게 장거리 송전망으로 연결하는 데서는 저희가 지금 호남에서 주로 전력을, 특히 재생에너지가 또 원전 전력이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이걸 용인 반도체 클러스로 끌어올리기까지의 중간에 송전선로를 4개 내지 5개를 정도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이제 지나는 그 충남이라든가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저희가 애로사항들, 지역 수용성 측면에서 좀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앞으로는 이걸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라든지 국가 첨단 전략 산업처럼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지방 또 전력이 많이 풍부한 곳으로 만약에 입지를 해주면 상당히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어렵게 얘기하죠. 충청도식이에요, 저거? 충청도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문제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실제로 좀 매우 어려운 문제죠. 예를 들면 외부에서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는 것도 송전망 건설 자체가 엄청나게 문제일 거고, 자체 근처에 뭘 하더라도 그게 석탄 발전소를 지을 수는 없고, 이제 보나마나 LNG 뭐 이런 걸 아니면 열병합 발전소 수준일 텐데, 그걸로 할 수 있을지.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만 거기에 용인이라는 데가 넓어서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서 같이, 물론이지. 그래서 저희 것만 놓고 보면 훨씬 적거든요, 그거보다. 그리고 반을 확보를 해서 나머지 반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조금 국한시켜서 보면은 좀 이렇게 가능성이. 그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 연관업체들 얘기. 저 경쟁사 거기 땅도 있게. 경쟁사는 약간 아래쪽이죠. 약간 아래쪽인데 저기도 전력 문제가 꽤 문제가 될 텐데. 대통령님 말씀하신 게 다 합친 거 그 규모라. 합친 거예요? 아니 용인만이 아니고? 저희 용인 같은 용인이라서요. 저희가 규모가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합쳐서요? 저기 지금 SK 하이닉스의 그 클러스터만 한다. 거기는만 얼마인데요? 저희가 한 6기가 정도. 전체가 총? 그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600조 투자하는데 6기가. 나 이거 합쳐가지고. 그러면 평택, 용인 합쳐서 삼성 쪽이? 저희가 지금 현재 평택은 이제 전력이 다 확보되고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인 산단이 이제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 지금 전력 인프라를 확보를 지금 여기 기후 에너지부하고 좀 확보를. 거기는 지금 얼마 확보됐어요? 지금 SK는 그때 보니까 한 3, 4기가 정도 3개 정도 확보가 됐고요. 나머지 3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남아 있다고 그러고, 삼성은 얼마 정도 지금? 그럼 삼성이 그럼 한
한 7, 8기가쯤 된다 얘기인데. 예, 9기가 총 9기가 정도 필요하고요. 거기 한 6기가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고 나머지 3기가 아직 미정. 3기가 정도가 지금 미정 상태.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건 개별적인 사안이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는 아마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담하는 시스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송전거리 비례요금제. 소위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서 전력 생산지 요금을 낮게 한다.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니까요. 앞으로는 이게 좀 역전될 수 있다. 전기요금이 생산비에 반영이 안 될 수가 없을 텐데, 하여튼 이것도 나중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균형 발전, 가급적이면 좀 지역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저도 아까 여기 그림을 보니까 희망이 있다 싶었던 게. 동그라미를 쭉 쳐놨는데 그래도 밑에 몇 개는 있네요. 여기? 여기는 몇 개는 있어요. 우리 여기만 다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네요. 패키징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엠코라고요. 네. 글로벌 패키징 2 회사가 또 광주에 있고 몇 개가 그래도 여기 오늘 회사 중에 엠코라고 하는 데 있는 것 같던데. 이따 그 지역 얘기는 이따 한번 좀 강조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거기가 어느 정도로 좀 불이익한지 나중에 혹시 순서가 되거나 기회가 되시면 그 지역은 우리는 불모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거기다 막 엄청난 세제, 인구, 정주시설, 뭐 교육 여건, 그다음에 뭐 규제 완화, 뭐 온갖 걸 해도 올까? 이렇게 걱정을 했더니 그런 건 아닌가 봐요. 그냥 뭐 얘기한 김에 한번 들어볼까요? 그 아래 동네에 계신 제가 준비한 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AI 시대 그리고 HPC 고성능 컴퓨팅 확산으로 반도체가 성장하고 기술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웨이퍼 수준에서 고밀도라든지 초집적화가 고비용과 저수율로 한계에 지금 여기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패키징 분야에서 사실 하이덴스 팬아웃이라든지 이점모디와 3D를 활용해 가지고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기술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직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원 패키지 솔루션을 구현하는 것이 저희 회사입니다. 이런 이제 방안을 통해 가지고 국내 소부장 기업에게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겁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반도체 생태계에 일단 그 업계 간 협력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에는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광주에 있지만 실은 그린 재생에너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저희 해외 고객들은 아리백 실천을 신재생 에너지 직접 사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자체 광주 사업장에 태양광도 설치하고 또 이렇게 공급업체와 PP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급과 비용 문제로 국내 사업장 경쟁력이 약화가 상당히 우려되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태양광 보조금 확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PPA 그 계약 중재도 좀 해주시고, 또한 그 망 이용료 면제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 지원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AI하고 4세대 그 기술 경쟁력이 이제 그 패키징 쪽으로 좀 부각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하고 학계, 그 다음에 이제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 패키징에 특화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실 제가 광주 사업장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그 APEC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약속드린 광주 송도 사업장 투자 계획은 11월 19일 착공식을 해서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정부 지원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반도체 산업 지원을 더욱더 확대해 나간다면 저희 광주 사업장 및 다른 어떤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이
지방 성장 거점으로 투자 확대를 검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광주가 불모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직접 거기서 운영을 해보면 일단 인력 수급이 수도권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요? 네네, 생산 인력. 사람이 없어서 뭐 못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도권 송도에 있는데 송도에서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광주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송도로 지원하는 경우가 그래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광주에 저희들도 지금 이제 확장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이전 첨단 패키징을 얘기하는데 원조가 광주 사업장입니다. 광주 사업장에서 첨단 패키징의 원조가 되고 사실은 이제 그 송도 사업장이 또 업그레이드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광주 사업장에 확장할 수 있는 땅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욱더 그 지원을 높여주시면 미국 본사와 적극 협의해서 투자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근처에 아주 싼 땅 많습니다. 땅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방에 그 대규모 개발을 할 때 기업이 필요하면 기업들한테 토지 수용권을 부여해서 아예 대규모 개발 자체를 기업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라고 해놨거든요. 뭐 그 정도 규모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 참고하십시오. 사실 저희들이 거기에서 한 1조 6,500억 불 정도 했었거든요. 2022년도에. 그거를 2배를 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땅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한 13만 평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비즈니스 관점을 봐서 비즈니스가 이제 성장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때 정부에서도 또 많이 지원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그 투자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 시장이 써놨다가 잘 챙기십시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내 기업들도 패키징이 이제 로직, 메모리 뭐 결합되고 되게 고도화되면서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 패키징이. 그래서 그쪽에 이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그래서 국내에서 그 부분을 더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아서요. 여기 좋은 기업이 있어서 우리 여기 이 계획 안에 보면은 패키징 R&D 센터를 더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팔로우업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래 예정된 진행 순서대로 되돌아가서 하십시오. 네, 열띤 토론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반도체 생태계와 기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혹시 질문 토론 주실 분? 네. 예, 주성 엔지니어링 황철주입니다. 먼저 소부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기업들의 세계 경쟁력의 합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자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프로 운동 선수들을 육성하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은 있는데 세계 1등 기술자를 육성하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국가 제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은 공유의 철학이 있고 기술은 차별화의 철학이 있습니다. 대학은 지식의 공유를 통해서 새로운 논리와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가는 곳이고 기업은 기술의 차별화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기업이 세계 최고의 기술자를 육성해야 되고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세계 최고의 기술자를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째 건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성장은 새로운 기준 위에서 가능하고 그 성장의 크기는 세계 경쟁에서 이기는 만큼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K-반도체 경쟁은 일본과 미국과 대만과 중국을 이길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우리보다 더 강자를 만나면 지게 되고 우리가 약하더라도 우리보다 약자를 만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전략이 중요하다. K-반도체가 전략 지속 가능하게 확실히 이길 수 있으려고 그러면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이 투자한 전략 물자를 무용 지분으로 만들 수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의 반도체 제조 기술은 단결정 실리콘 위에서 단독 주택을 많이 빨리 싸게 만드는 기술로 성장을 해왔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10층, 100층짜리 건축을 할 수 있는 더 싸고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3-5 모티리얼을 통해서 400도 이하에서 하부 기판에 관계없이 더 싸고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이 확실한 1등 반도체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3-5, 3-6 반도체 기술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미래 디스플레이나 미래 태양광 발전에서도 세계 1등을 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이 좀 구축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분 말씀 좀 더 들어보고 한꺼번에 얘기하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I4 자동차만 하고 있는 텔레칩스 대표이사 이장규입니다. 텔레칩스는 20년 이상 그 자동차 쪽 반도체만 해오고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화 반도체를 통해서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를 국산화했는데요. 이 차량용 반도체가 발표하신 부분에 1%, 2%밖에 안 되는 시스템 반도체 영역이 결국 매출이 나와야 결국 K반도체 AI 강국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시스템 반도체가 AI를 만드는데 자동차 반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인데 자동차 반도체는 하나의 칩으로 자동차 전체를 커버를 하지 못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AI 고성능 차량부터 아반떼까지 저성능의 저사양의 차량까지 다 있는데 지금의 AI 반도체 자율주행을 하고 ADAS를 하는 반도체는 고성능 차량에만 쓰이고 있어요. 근데 고성능 차량에 쓰이는 자율주행 ADAS 같은 그 기능이 그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시는 차량에서 보시는 전 모든 디스플레이, 소리를 듣는 오디오 시스템 이거와 어우러져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를 사용하는 그 현대 자동차 같은 회사는 자율주행만 있다고 그 반도체를 쓰질 않아요. 자율주행 다른 기능이 다 합쳐지고 요 칩이 아니라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그 밑에 스펙을 좀 빼서 그 밑에 스펙을 더 빼고 그 밑에 하는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져야지 반도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단추가 전부 다 이렇게 일렬로 있을 때 오렌지색 단추를 달고 있는데 맨 위에만 파란색 단추를 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그 밑에 한 3단계 정도의 단추를 파란 거로 바꾸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한 8개 정도를 달았었습니다. 근데 AI 고성능 시대가 오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결국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글로벌 퀄컴과 같은 글로벌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전체 라인업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자동차에서도 무섭게 그 속도가 확장되고 있고 자율주행 칩부터 밑으로 계속 내려와서 저희 같은 회사가 포션이 줄어들어요. 저희가 한 80% 정도 했다가 한 내년에 20% 언더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국산화가. 그래서 저희도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거를 만들어서 치고 올라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그 풀 라인업을 갖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만 해서 참 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시지만 이 수요 기업과 같이 얘기를 해서 전체 솔루션을 같이 팹리스와 시스템 반도체 회사와 정부가 만드는 어떤 그러한
지원 정책과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같은 자동차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각자 만들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체에 대한 수요를 자동차 회사와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풀 라인업에 대한 정책을 같이 지원해주는 중장기 정책으로서 만든다면 현대자동차 다시 80% 이상 우리가 다시 되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통해서 해외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 나가는 거는 단계에 있어서 원활한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경과가 돼서 진행 주최 측이 좀 당황할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실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하실 부분을 마저 하고 이 정부 부처나 대통령실에 조금 의견 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다면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네. 말씀하실 분 하시라고 하십시오. 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DB하이텍 대표이사 조기석입니다. 아까 두 번째 세션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넘어가서 지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8인치 전력 반도체 캐파 확대 및 차세대 식 및 겐 양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DB하이텍이 세계적으로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고전압 전력 반도체 BCD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등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 부품으로서 채택이 급증하고 있으며 원활한 수요 대응을 위해 캐파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국방 반도체 개발도 매우 중요한데 이는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인 십 및 겐 등 화합물 반도체가 핵심입니다. DB하이텍은 식겐 화합물 반도체도 1,20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하고 있으며 26년 말 개발 완료 예정으로 양산체제 준비가 시급합니다. 이에 식겐의 화합물 반도체는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DB하이텍은 향후 5년간 클린룸 시설 확장과 고전력 반도체 BCD 캐파 확대, SiC 겐 양산체제 구축을 위해 1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50조 원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하여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이에 DB하이텍 투자를 위한 양질의 정책 금융 지원을 기대합니다. 또한 클린룸 시설 확장을 위해서는 폐수 처리장 인허가 승인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추가 용수 1만 톤 확보가 필요하므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조속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주도 12인치 레가시 상생 파운드리 필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팹리스는 파운드리 기반 부족으로 대만, 중국 등의 해외 파운드리로 내몰리고 있고 세계 시장 점유율도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12인치의 경우 팹을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삼성이 유일하지만 미세 선단 공정에 주력하고 있어 국내 팹리스들이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40나노 이상의 성숙 공정 팹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만, 중국, 일본처럼 국내에서도 두세 개의 선단 및 성숙 공정 파운드리 팹을 함께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12인치 레가시 상생 파운드리는 대규모 투자와 장기 회임성 사업 특성상 민간 기업 주도의 자금 조달 및 수익성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정부 주도의 조인트벤처 설립 및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절실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은 여기까지만 다른 기회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마저 가급적 요약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이시니까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하시고 우리 준비는 나중에 좀 이따가 마저 하고. 아까 손 들었던 분들 계시던데? 네, 말씀하십시오. 가급적이면 좀 요약해서.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ASML 코리아 짧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ASML 코리아 대표이사 최한종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7나노미터
이하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EUV 노광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반도체 제조사 경우에 KC 인증 취득을 포함해서 동일한 사양의 EUV 장비임에도 외국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복잡한 좀 고압가스 관련 인허가 절차를 추가로 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대만, EU 같은 곳에서는 국제 표준에 따른 검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한 후에 설치 가동이 가능하지만 국내 사업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국내 법령에 따라서 서류 검사, 중간 검사, 완성 검사 등이 신규 설비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장비를 이동할 시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좀 시간적인 그 제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본건에 대해서 산업부하고 관계기관이 개선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을 시작한 거로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장비를 만들다 보면은 이때까지 국내 관련 법규에 없었던 그 새로운 어떤 형태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한국적인 추가적인 인증이라든지 그런 규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반도체는 이제 국내 경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한국 그 반도체 제조사들이 해외 경쟁사하고 보다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어떤 규제를 좀 완화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진세미캠의 이준혁입니다. 아까 대통령님께서 제1리스크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때 포토레지스트 국산화한 업체입니다. 그때 경기도에서 신속히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중국이랑 그런데 이제 저희가 경쟁을 하다 보면은 중국에서는 이제 국산화 정책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뭐 보조금을 30%씩 주고 또 그 고객 소비하는 그 고객사에서도 또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여기 나우란가 그런 회사가 순식간에 몇 년 만에 세계 6위까지 올라오고 그러는데 저희 나라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제 트리니티 팹이 된다고 해도 거기서 패스가 돼갖고 그런 재료들이나 장비들이 쓰게 될 때는 아마 고객사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새로운 장비나 새로운 소재를, 새로운 그 기술 가지고 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R&D 측면에서 고객사에서 쓰면은 그거를 R&D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텍스 감면 정책 같은 거를 해갖고 또 그거를 책임지고 쓰는 그 연구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혹시 실패가 되더라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책임을 면책하는 그런 식으로 정책을 좀 유도를 하면은 국산화율 제고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그때 국산화하면서 어떻게 회사의 매출이나 아니면 순위는 많이 올라갔어요? 저희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때 그 허락해 주신 공장 그 산업단지가 신속히 통과가 됐고요. 그 공장에서 지금 EUV 생산해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쟁 순위가 좀 많이 나아졌다든지 그런 건. 근데 그 EUV 자체가 별로예요. 마켓 쉐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거라서 단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또. 네. 예, SK 실트론 대표이사 정광진입니다. 전 짧게 아까 두 번째 세션을 말씀을 못 드려서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북 구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오늘 화두가 된 이제 소부장 그다음에 그 남부벨트의 어떻게 앵커 기업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22년부터 한 2조 5천억 정도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 양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장비, 소재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아까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인력은 사실은 회사가 커지고 발전하다 보니까 유치하는데 큰 어려움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다만 저희도 디바이스 회사 아니지만 저희도 소재, 부품, 장비들을 또 외국에 의존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에 있다고요, 공장? 예, 경북 구미에 있습니다. 그 구미는 전에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긴 데가 하나 있긴 하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43년 정도 업력이 됐는데 사실 회사가 크기 전에는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한 2조 이상 매출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만드는 게 요 웨이퍼입니다. 앞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국내에 있는 우수 대학에서 나오는 학생들 사람들도 구미로 취업을 한다. 구미로 왔고 또 저희 서울 쪽에 한 200명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구미에서 자체적으로 성장한 인재들이 뭐 많이 오기도 하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산학도 같이 연계해서 구미, 대구, 경상도 지역에 부산까지 포함해서 인력들 유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가 되면 되고 좀 지명도도 있고 회사의 전망도 있고 하면 지방에서도 인재를 수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나 보군요. 수도권보다는 덜하지만 저희가 운영할 때 큰 무리 없이 운영이 되고 장애가 될 정도는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희망적이네요. 저기 아까 암코는 좀 어때요? 광주에 아까 더 구하기 쉽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던데. 네, 사실은 이제 광주에는 산업단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의 인력들 확보하는 데는 오히려 용이합니다. 대신에 이제 고급 인력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이제 그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현재 8개 나라에 한 20여 개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은 미국에도 이제 그라운드 브레이킹을 10월 6일 날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고급 인력들은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또 수도권에서 또 같이 그 지방하고 믹스해가지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요. 생산 인력 확보는 오히려 더 낫습니다, 광주가. 네. 또 뭐 아까 시간이 참 야속합니다. 네,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성 우리 그 참가자들은 또 발언 안 하시네요. 좀 발언을 하시죠. 서너 분 제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십시오. 예, 좋은 기회인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박아영입니다. 저는 이제 많이 기술이나 공급망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인재 양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재를 좀 저희가 육성하고 유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과 매력적인 그 보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제 장학 프로그램이나 펠로우십 같은 것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요. 또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실제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기술들을 학생들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활용 가능한 실습 인프라를 저희 학생들에게 좀 제공을 해주시면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산업계에서 바로 좀 활약할 수 있는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해주신 트리니티 팹을 통해서 뭐 소부장에 대한 그러한 가능성이나 테스트도 하시지만 또 인력들을 함께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기 정부 측 얘기 있으면 좀 하시고요. 예. 네, 김하영 교수님 그 산업계 기술 경험 관련해서 보니까 학교는 산업계에서는 지금 현재 창고에 가 있는 것들도 훨씬 업데이트된 거여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SML 코리아 부분 관련해서는 그 보니까 산업부 이야기라 해서 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저희 부에서 몇 가지 안전 관련된 규제들이 몇 개 있고 규제들이 있어서 그럼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보기에도 산업부에서 반도체 한다고 하면서 규제 가지고 있어서 좀 일반 규제에 어쨌든 고학과서를 쓰니까 형식적으로는 다 해당이 된다 그런. 네, 그 내용도 있고 제가 보기에도 좀 불필요한 규제인데 있는 게 있어서 그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트론 관련해서 웨이퍼 관련 내용은 소부장 지원 내용은 뭐 실트론이 웨이퍼를 만드는 뭐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실트론 없이 우리나라 산업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DB 하이텍은 조금 전에 말씀 상생 파운드리는 정말 같이 해서 우리 팹리스들이나 우리 기업 소부장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하고 같이 국민성장 펀드하고 같이 잘 한번 만들어가지고 육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화학물 반도체, 국방 반도체 저들도 뭐 보고 드렸습니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잘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 금융위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DB 하이텍 그 투자할 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삼성이랑 또 SK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산업부 장관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자. 저는 앞다는 기술 전쟁이지만 후다는 투자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게 국민성장 펀드입니다. 특히 반도체같이 미래 첨단 산업은 초거대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 장기간 또 기다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모금 자본, 인내 자본, 장기 자본이 필요해서 국민성장 펀드 150조 원 조성했고요. 민간도
기업도 감당하기 힘들지만 민간 금융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공 부분이 먼저 들어가서 위험을 안아주고 밑바탕을 깔아주고 그럼 결국 민간도 자발적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150조 원 조성을 했고요. 오늘이 마침 그 공식적으로 출범한 첫째 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공식 출범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수요 조사를 받아서 산업체로부터 지금 굉장히 많은 걸 받아놨거든요.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 취지가 저희들 국민성장펀드 그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금융이 단순히 돈의 중개자가 아니라 혁신의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곤혹스러운 게 지금 조금 전에 텔레칩스 이장규 대표님이 하셨던 부분이 제가 지금 텔레칩스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도 알고 그 고민의 와중에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고 텔레칩처럼 차량용 반도체를 만든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제가 지금도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셨다시피 그 수요를 위해서 저희가 대학교에 필요한 그 자동차용 반도체는 저희가 공급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맥스 얼라이언스를 만들고 텔레칩스가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제조 AX 자동차 분야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해서 한번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계속 좀 대통령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나 원래 관심 많아요. 특히 우리 방법만 잘 찾으십시오. 네. 현대자동차 우리 회장님 보시면 한번 저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차 측의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현대차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자신 없는데. 아니 그게 무조건이 아니라 그걸 현대차가 필요하게끔 왜냐하면 퀄컴에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다변화시킬 이슈는 분명히 있는데 현대차는 그 품질이라든지 성능에 대해서 약간 주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도와가지고 업그레이드하게 만들고 하면은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정부가 재정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걸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하이브리드로 믹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개발 지원을 할 때 돈을 기술 개발 지원만 하느냐 아니면 정식 제대로 된 제품을 사느냐 그 중간이 없더라. 그러니까 사서 버리는 절반의 확률로 지원도 아니고 구매도 아니고 그 중간쯤 시험적 구매. 해서 절반은 날리고 절반을 쓴다면 지원 효과가 있잖아요. 사실은 업계에서 바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 납품을 했더니 좀 훌륭하게 잘 쓰고 있다. 절대 버린 일 없게 만들 거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혹시라도 한 10% 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공무원들은 문책당할까 봐.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의 분위기만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해서 표현한 거 어쨌든 그런 중간 유형도 있다. 그러니까 구매나 뭐 혁신 제품 구매, 또 시험적인 구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많이 확대할 계획이고요. 이미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금융 분야에 있어서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역시 지원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빌려주거나 중간 형태도 있을 수 있다. 제가 경기도에서 돈을 복지정책하고 금융정책밖에 없는데 복지적 금융정책을 하면 안 되냐. 그 중간쯤 되는 사람한테는 한 30% 손해볼 생각하고 지원을 했는데 갚을 사람은 갚고 못 갚을 사람은 못 갚아 계속 처리하면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면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또는 반대 측에서 왜 손해봤냐.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하는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중간 형태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이 좀 공동화되잖아요. 그래서 금융 분야도 이런 비난이나 비판은 사실은 좀 견뎌낼 수도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공공 부분이 손실을 선부담하고 또 민간 분야는 이익률 예를 들면 이익 배당률 비율을 더 올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간 투자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우리가 뭐 150조 원을 재원을 못 만들어서 걱정하는 그런 일들을 확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더 그냥 혁신적으로. 그러니까 뭐 반대 진영의 공격이나 뭐 비난을 위한 비난 부분 감수를 하고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손해는 재정 쪽이 손해도 보고
만약 이익이 나서 배당을 받더라도 배당은 비율은 좀 줄여주고 양보하고 그다음에 민간 분야는 또 손해를 후순위로 보게 이익은 선 배당을 받게 더 많이 받게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민간 부분에 지금 투자 자금들은 상당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도 중요한데 그 기업들은 이제 레퍼런스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갈 때 레퍼런스가 없으면 뭐 수출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언급하셨었는데 실제 그 우리 공공기관에서 공공사업이나 우리 지금 범정부 AI 기반 공통 기반에도 우리 한국의 AI 반도체 그리고 NPU들을 적극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비서실장 어디 갔어요? 가셨네. 저 중요한데 이게 결국은 공공구매 분야는 공직자들의 복지부동.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수사 감사 당해서 문책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될 여지가 있는 일을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소위 적극 행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혁신 제품 구매를 절대 안 합니다. 했다 너 왜 이거 샀어 이렇게 할까 봐. 원래 공무원들의 이런 정책 결정은 비난하거나 문책하면 안 되거든요. 이 공직사회가 사회 발전 가로막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사실 정말 이게 저 같은 사람도 노력해야 되지만 지금 이 장면을 보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런 점들을 용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직자들이 제대로 정말 좋은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회하고 문제될 거 절대 안 하고 법에 정해진 거 옛날에부터 하던 거 외에는 안 해버리면 이 사회가 발전하겠어요. 결국 공직사회가 발목을 잡는 그 사회 발전 장애 요인이 된다고. 지금 사실 비슷한 상황입니다. 비서실 그 정책시장이 좀 전달해서 공직자 적극행정 TF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혁신 제품 구매라든지 아니 뭐 시험적으로 구매해서 그 중에 한 10% 손해를 보더라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가 검증을 받아가지고 이미 써봤더니 괜찮더라. 우리 한국 정부도 쓴다라고 해야 지금 수출이나 이런데 수요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거는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서 확대하도록 할게요. 기재부 쪽이 조달할 때 그것도 반영하시면 돼요. 네. 시간이 많이 같으면 간단하게 그야말로 그 경쟁을 넘어서 전쟁을 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오늘 많이 배우면서 어쨌든 그 급증하는 그 반도체 인재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교육부의 역할에 관해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어쨌든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 분야의 그 정원도 좀 많이 늘리고 지역에 가보니 그런 것도 많이 있던데 반도체 계약학과를 나오는 지역 친구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 가고자 매우 많이 희망하고 함께하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협업 체계를 봤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하는 것,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지도하실 수 있는 교수 요원이 부족한 것을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전문가 선생님들을 그 교수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타파하는 것 같은 노력을 더 열심히 해서 인재들을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정된 행사 시간을 넘어서까지 토론 열기가 여전히 뜨겁습니다만 이상으로 자유토론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반도체 산업전략회의 주재하신 대통령님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할 말은 이미 다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고 위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산업부 장관식 표현에 하면 산업 전선에서 일종의 선봉부대 역할을 하시는 거니까 저희는 후방 전략 단위에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냥 총량을 늘리는 것도 일단 중요한데 어쨌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또 공정하게 기회를 가지고 또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믿어져야 그 사회 전체가 활력도 생기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뭐 소위 산업 생태계 조성, 또 전국 국토 균형 발전 이런 부분에도 요즘 뭐 공익 관련된 경영도 중요한 또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처 말씀 못하신 의견들은 서면 건의서 적극적으로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먼저 퇴장하신 후에 모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퇴장하시겠습니다.